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남편을 20대 중반에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저희 남편, 저와 결혼 전 연애할 당시에는 미래가 창창한 명문대 법대생이었고, 저는 경남 김해 쪽에서 농사를 하고 계시는 부모를 가진 지극히 평범한 여자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를 좋아했던 이유는 당시에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외모가 나름 빼어난 편이라 남자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어요. 남편 또한 그런 남자 중 하나로 소개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은 저를 1년 넘는 시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저를 쫓아다니면서 자신이 곧 사법시험만 패스하면 판사 부인으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겠다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거라고 온갖 감언이설로 절 설득하던 남편은 사귄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일부러 저를 임신시켰습니다. 제가 조심하자고 여러 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말로는 알겠다고 하더니 의도적으로 저를 임신시켜 버린 남편. 결국 저는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상태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시댁분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보면서 자기 귀한 아들을 홀려서 일부러 제가 남편에게 임신시키게끔 한 것 아니냐며 더러운 여자 취급을 당했고, 신혼이라 시어머니가 공격을 하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길길이 날뛰면서 방어를 해주어서 시댁분들은 못마땅해 했고, 그 반대로 저희 친정은 귀한 사이가 들어왔다고 좋아하는 그런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은 사법고시 생활이 시작되었고, 금방 판사가 될 것처럼 호언장담하던 남편의 사법고시는 하염없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더군요. 그 시점에 저희는 아이를 둘이나 가지게 되었고, 경제 능력이 없는 기간 동안 시댁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영원할 줄만 알았던 저에 대한 마음은 제가 둘째를 낳게 되면서부터 바뀌더군요. 저도 애를 둘이나 낳고 시댁에서 살다 보니 저는 외형적인 자기 관리를 못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시댁분들이 뭐라고 하시면 저를 항상 감싸줬던 남편이 시부모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저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거라고 말하던 남편은 심지어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저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으로 인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있지만 얼마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면 저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생 끝에 보람이 오는 걸까요? 남편은 결국 고시 패스를 하게 되었고 집안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끌어안으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제 행복하게 해준다며 말했지만, 판사를 원했던 남편은 생각처럼 되지 않았는지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 드디어 시댁에서 독립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앞으로 행복한 날만 있을 줄 알았던 제 꿈은 일장춘몽과 같이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남편은 변호사가 되고 나서부터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심할 때는 손찌검은 기본에 급기야 험한 말을 하며 저에게 나가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더군요. 저는 그때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제발 이혼하자는 말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벌어오는 많은 월급 중에 생활비로 150만 원을 주었으며, 공과금이나 애들 용돈이나 양육비며 집안 식비를 쓰면 제가 쓸 돈은 오히려 모자라서 친정에서 좀 타다 쓰다가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어렵게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돈을 요구할 때마다 집구석에 처박혀서 돈도 안 벌어오는 게 돈만 쓸 줄 안다며 폭언들을 내뱉었고, 제가 그 돈으로는 생활비도 안 된다고 말할 때면 욕까지 퍼부으며 화를 내는지라 저는 항상 쪼들릴 때마다 아끼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을 만나거나 친정에 가거나 쇼핑은커녕 머리카락이 길면 제 손으로 머리를 잘라야 했고, 10년이 넘도록 제 옷 한 벌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모양이다 보니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너무 자기 관리를 안 하고 추하다며 혀를 차더군요. 결혼하고 나면 변한다더니 처녀 때 모습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어야 이뻐할 구석이라도 있지, 지금의 몰골을 거울 앞에 가서 보라고 밖에 같이 나가기도 쪽팔린다며, 부부 동반 모임 초대가 와도 쪽팔린다면서 한 번도 어디 가서 소개를 안 시켜줍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저를 무시하는 남편의 태도에 대해서 하소연을 했더니
오히려 건방지다며 감히 자기한테 기어오르냐며 뺨을 때리더니 틈만 나면 이혼하자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명문대 출신 변호사인데 너는 대학도 못 나온 못된 여자라 말도 안 통한다고 하더군요. 모든 경제권을 자신이 쥐고 있던 남편은 자식들에게 그 경제력을 과시하고자 하는지 아들한테 저도 모르게 용돈을 주면서 저보다 자신의 말만 잘 들으면 모든 것이 낫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결국 그런 남편의 의도가 먹혔는지 아이들도 저를 만만히 보고 시부모님도 만만히 보고 대화는 아빠랑만 말하더군요. 아이들이 점차 커갈수록 그런 성향은 남편을 빼닮아서 점점 저를 엄마가 아닌 힘으로만 대하려고 하는 모습에 저도 우울증이 오기도 했어요. 제 지인들에게 너무 힘이 들어서 고충을 털어놓으면 지인분들은 저에게 왜 이혼하지 않냐고 말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제 인생의 모든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의도치 않았던 임신과 남편의 사법고시만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어떻게 그 고통을 견디며 사법고시를 패스한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희망, 그 모든 걸 다 잘라내고 밖으로 나가서 이혼녀 딱지를 붙이고 법적으로 잘 아는 남편에게서 무언가를 받아내서 잘 살 거라는 건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오죽하면 힘들어하는 저에게 넌지시 이혼 이야기를 꺼내시기도 했지만 저는 되려 가정을 파탄내려고 하시냐면서 부모님께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맨날 시집살이 하면서도 별말 없이 있는 제가 그토록 만만했는지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그 이야기를 저에게 당당하게 말하며 이혼하자고 뻔뻔스럽게 말하더군요. 대체 뭐하는 여자냐고 물었더니 저랑은 비교도 안 되는 여자 의사랍니다. 그것도 남편이랑 나이 차이로 7살이나 나더군요. 대체 이런 여자가 왜 이런 남자를 좋아하나 했더니 그 여자도 알고 보니 이혼녀더군요. 저는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며 평생 고생만 해왔는데 무슨 이혼이냐고 절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틈만 나면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제가 거절하여 화가 날 때마다 저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생활을 견디고 있는 중에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희 아이들이 그 상간녀의 존재를 알고 있고 심지어 그 여자 보고 새엄마라고 부르고 있더군요.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첫째가 저한테 우연히 다 말해줬습니다. 자기도 엄마한테 잘 못해줘서 미안한 것뿐인데 이렇게 지내지 말고 차라리 이혼하셔서 돈이라도 좀 받아가시라고. 아빠가 이미 저희한테 그 여자분 소개도 다 시켜주시고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이미 몇 차례나 만났다고 하더군요. 지금 이혼하면 아빠한테 위자료를 많이 받지 않겠냐는 말에 저는 순간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난리를 쳤고 처음으로 남편 얼굴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결코 과정이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에 신이 난 듯 절 쫓아냈고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이야기를 했으나 남편은 콧방귀를 뀌면서 너가 벌어온 돈도 없는데 무슨 위자료냐며 제 인생을 파멸시키기 전에 그냥 순순히 나가라며 협박하는 남편 덕분에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편 말고 다른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큰 소리와는 다르게 남편이 유책 배우자로 되어서 결국 재산까지 절반 가까이 받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하자 남편이 길길이 날뛰던 모습들이 떠오르는군요. 상간녀에게 이미 새엄마라고 부르던 애들은 남편이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십 년의 대가로 아이들도 뺏기고 남편도 뺏긴 저는 태어나서 생각지도 못했던 돈을 손에 쥐게 되었고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는 연락이 없었고 아이들은 그나마 첫째가 가끔씩 연락을 했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간 탓에 소식이 잠잠해졌고 둘째는 오히려 저를 너무 막 대했던지라 엄마 쪽팔린다며 남편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던 놈이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좀 흐르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부모님이 농사를 짓던 땅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선다며 말이 많아지더니 재개발 보상으로 수십억이나 되는 돈을 부모님이 손에 쥐게 되었어요. 돈이 정말 좋기는 좋은 건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저도 다시 제 자신을 가꿀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자신감까지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남편이 수년 만에 뜬금없이 찾아와서는 요즘 여기 재개발된다고 그러는데 혹시 부모님이 보상을 받았냐고 물어보더군요. 그걸 알고 나더니 맨날 뺀질나게 찾아와서 저에게 보고 싶었다는 둥, 애들이 엄마를 보고 싶어 한다며 헛소리를 하더니 남편은 끝내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제게 하는 소리가 너무 이뻐졌다면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저를 계속 따라와서 사정을 하더군요. 자기가 잠시 미쳤다고, 정말 어리석었다고요. 알고 보니 남편의 변호사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일도 잘 안 들어오고 법률사무소 수익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새 부인과도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번 파국을 맞고 나니 큰아이 유학비도 감당이 안 되고 그 와중에 둘째는 자기도 유학 보내달라고 조른다고 하네요. 남편이 이런 하소연을 하자 저는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신경 써야 해? 아이들은 이제 모두 성인이 되었고 어차피 엄마 취급도 안 하는 애들인데 내 알바야? 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은 이제는 둘째까지 데리고 와서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으라고 하더군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면서요. 둘째는 옆에서 머뭇거리며 마음에도 없는 말투로 엄마 정말 보고 싶었다고 하는데 표정에서 팍팍 느껴졌어요. 억지로 한다는 것을요. 두 부자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죠. 내가 만약 돈이 없었다면 찾아왔을 거냐고요. 그 말에 선뜻 대답은 못하고 오로지 정말 보고 싶었다고 하는 소리에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다면 왜 5년 동안 당신 잘 나가던 시기에 여기에 한 번 오지도 않고 이제 와서 엄마를 찾고 아내를 찾냐고요. 너희는 내가 아니라 돈이 필요한 거라고. 나 이제 새로운 남자도 만나고 있고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괘씸해서 거짓말까지 만들어서 쫓아냈습니다. 내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신기하게 모성애도 안 생기네요. 그저 저들을 계속 안 보고 살고 싶어요. 정말 남자라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현우 엄마. 현우라는 이름에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요. 남편이 서 있었어요.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당신 일 다니더라?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일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디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내가 왜 당신이랑 얘기를 해야 돼? 난 당신하고 할 말이 없는데? 나 집에 들어갔다가 바로 운동 가야 해서 바쁘니까 할 말 있으면 간단하게 말하고 가. 오랜만에 본 남편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누가 남편이야? 당신이랑 나랑 이혼한 사이인 거 잊었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야, 누가 뭐래도 난 현우 아빠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때 네가 그 여자랑 절대 못 헤어진다고 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줬잖아. 근데 뭐가 불만이야? 제가 전 남편을 있는 대로 노려봤어요. 아니지, 난 그때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다고 말한 적 없어. 근데 당신이 소송해서 이 모양이 된 거잖아. 그게 내 잘못이야? 난 진짜 이혼할 생각이 없었단 말이야. 넌 지금도 참 뻔뻔하구나. 누가 보면 내가 바람 피워 이혼한 줄 알겠다. 시끄럽고 나 지금 바쁘니까 그만 가봐. 난 더 이상 너랑 할 말 없어. 제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저 유미야. 아니 현우 엄마.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그 여자랑도 진짜 헤어졌어. 네가 그 여자랑 헤어지던지 말던지 난 관심도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네 얼굴 보기만 해도 종일 재수가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생각 좀 해줘라. 전 남편이 제게 매달렸지만 제가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지금 당장 안 꺼지면 경찰서에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너 아주 독종 중에 독종이구나. 전 남편이 제게 악담을 퍼붓다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전 남편의 모습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간신히 억눌러야만 했어요. 전 남편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인간이었거든요.
전 남편과 저는 회사 상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를 좋게 보았던 회사 부장님께서 제게 친구 아들과 만나보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동안 부장님이 워낙 많이 도와주셨기에 저도 예의상 몇 번 만나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이 워낙 좋은 분이셨기에 그런 부장님이 소개해주는 사람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내 친구가 큰 회사까진 아닌데 그래도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건도 나쁘지 않아. 근데 아들이 좀 우유부단해서 정대리 같은 며느리감을 원한단 말이지. 아무리 봐도 딱인 것 같아. 거기다 나중에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며느리면 더 좋겠다고 하더라고. 부장님이 신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말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지금 후회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제가 선택한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소개팅으로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우선 전 남편은 얼굴이 굉장히 잘생긴 편이었어요. 거기다 언변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에 처음 만나고 난 뒤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그 뒤에도 한동안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아니죠. 일주일에 몇 번씩 회사로 꽃도 보내고 제 마음에 들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 전 남편을 보며 주변에서 감탄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정대리 진짜 부럽다. 결혼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랑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거기다 그 남자 집이 그렇게 부자라며 나 같았으면 한번 잘 만나보겠다. 완전 순정파구만. 그래 맞아. 나 같으면 얼른 받아준다. 얼굴도 잘생겼다며 뭐 하나 나무랄 게 없네. 사실 우리 같은 흙수저들은 회사 평생 다녀봐야 절대 부자 못 된다니까.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딱 잘라서 거절하지 말고 한번 잘 만나봐. 사실 정대리 얼굴 정도 되니까 저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정다리 잘 생각해봐. 더 나이 들면 그렇게 능력 있는 남자가 따르지가 않더라. 내가 아는 언니 보니까 어디서 쭈그렁 늙은 탱이만 들러붙더라고. 암튼 부럽다. 난 언제 저런 남자한테 대시 받아보냐? 같은 부서 선배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게 주변에서 자꾸만 제 등을 떠밀기 시작했는데요. 친한 친구들조차도 그랬죠. 대박인데? 왜 안 만나냐? 잘 만나봐. 집이 엄청 부자라며? 라며 호들갑을 떨어댈 정도였어요. 그런 주변 사람들의 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 뒤에도 전 남편이 정말 잘했거든요. 결국 얼마 뒤부터 전 남편을 다시 만나보기로 했고 전 남편의 한결같은 정성에 이끌려 진지하게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말 잘했으니까요. 우리 집이 딸만 둘이었기에 아무래도 그런 전 남편이 조금은 든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시부모님과 시누이도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제게 어떠한 상관도 하지 않았고 그저 고맙다고만 하셨으니까요. 처음에는 전 남편도 가정에 충실했기에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태어났고 육아 휴직을 하면서 아들을 돌보다가 아들이 잔병 치레가 많아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님께서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현우 병원 들락날락 하는데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떻겠니? 현우 조금 크면 내가 하는 일 조금씩 배워둬라. 내가 보기엔 네가 제일 적임자 같구나. 아무리 봐도 우리 아들 딸은 사업에는 영 소질이 없어 보인단 말이야. 아버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사업이 절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괜찮아. 너 정도면 분명히 잘해낼 수 있을 거다. 현우만 좀 키워놓고 와서 일 배우거라. 네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잠깐씩 현우 봐줘도 되는 거고.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잔병 치레가 많았기에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난 뒤 제가 살이 좀 많이 찌기도 했는데요. 한번 찐 살이 좀처럼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입었던 옷들이 맞는 게 하나도 없었고 늘 조금 펑퍼짐한 옷들을 입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가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옷이 좀 그렇지 않냐? 도대체 그런 옷은 어쩌자는 거냐?
거기다 당신 머리도 좀 부시시한 게 진짜 보고 있으면 밥맛 떨어진다니까.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절대 당신이랑 결혼 안 했어. 남편이 아침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래? 밤마다 몇 번씩 현우가 깨서 울고 달래서 재우고 나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근데 당신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서운하다. 내가 살찐 게 싫으면 당신 조금만 일찍 와서 현우 좀 봐주면 좋잖아. 그럼 내가 운동도 다니고 그럴 수 있잖아. 집에서 현우 보고 바쁜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맨날 그렇게 늦게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럼 내일부터 살림해주는 아주머니 알아봐서 불러. 그럼 되잖아. 내가 어떻게 아줌마를 부르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남편이 눈까지 치켜튼 채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리고 며칠 뒤부터 가사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와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잠깐씩 시간 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이 드라마틱하게 막 빠지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부분이 항상 불만이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참 젊은 여자랑 결국 바람까지 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남편의 시아버님 회사에서 일을 했었다는데요. 적성이 맞지 않는다며 나자빠진 채 한동안 먹고 놀기만 했었다고 합니다. 시아버님께서는 그런 남편을 백수로만 지내게 할 수 없어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여자랑 바람이 난 겁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얼마 뒤 그들의 만행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던 게 시어머님께서 남편 카페에 갔었는데 둘이 뭔가 낌새가 이상했던 모양이었어요. 항상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시어머님께서 몰래 그들을 미행까지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바람 난 것을 확인한 시어머님께서 남편과 그 여자를 앉혀놓고는 난리까지 쳤던 모양입니다. 당장 헤어지라고 말이죠. 시어머니께서 그 여자에게 꽤 많은 돈까지 쥐어준 모양인데 그 여자가 돈만 받고는 다시 몰래 만나기 시작했고 결국에 시아버님께서 알게 되었습니다. 니들 당장 집으로 오거라. 시아버님께서 화가 잔뜩 난 채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의 바람은 그렇게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시아버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거든요. 이놈의 자식이 이제 하다가 바람을 피워? 내가 그동안 네 놈이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결혼해서 잘 사는 것 같길래 정신 차렸나 보다 하고 있었더니 우리 며느리를 두고 네가 바람을 피워?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한다고 했잖아. 네가 그때 잘 정리만 했으면 내가 말 안 했지. 근데 너 그 여자랑 지금도 만나고 있더라. 내가 그때 그 여자한테 경고했었잖아. 또다시 문제 일으키면 절대 가만 안 둔다고. 지금까지는 내가 꾹 참고 있었는데 우리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시어머님이 남편을 노려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넋을 놓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거야? 아빠, 화내지 말고 잘 들어봐. 내가 수정이랑 헤어지려고 노력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 어쩌겠어. 근데 나 진짜 노력 많이 했어. 난 우리 아내도 사랑하고 수정이도 사랑해. 야, 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알고 보니 우리가 그동안 또라이를 키웠어. 우리가 그때 그러지 말아야 했어. 시아버님의 입에서 막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넌 아내랑 같이 살고 그 여자랑도 계속 만나겠다 이 말인 거냐? 역시 아빠는 남자라 그런지 내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내가 수정이한테 얘기해봤는데 이혼 안 해도 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살면서 가정에 소홀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이 만날게. 그럼 괜찮은 거잖아.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그게 지금 제정신인 사람이 할 말이야? 당신은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우리 아들만 두고 못 나갈 거고 엄마 아빠도 우리 집 사람 없으면 안 되지 않아? 남편의 입에서 말 같지도 않은 논리들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은 내가 데려가면 그만이야. 네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건데 내가 왜 아들을 두고 나가냐? 너 정신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내가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한번 소송해보던지. 난 절대 우리 아들 너한테 못 보내.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손주를 너한테 보내겠냐? 네가 돈이 있냐 뭐가 있냐? 소송해봤자 너만 불리해. 난 우리 아들 절대 두고 못 나가. 내가 왜 그래야 해? 잘못은 당신이 한 건데.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살자고. 내가 최대한 가정에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잖아. 나는 당신도 필요하고 수정이도 필요하단 말이야. 남편이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삐리리 자식아.
우리는 너 없는 셈 칠 테니까 당장 나가. 넌 오늘부터 우리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남편은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잘 듣거라. 우리가 변호사 선임해 줄 테니까 무슨 일 있어도 우리 손주 데리고 이혼하거라. 그동안 네 시어머니가 사진이랑도 다 찍어놨고 그 인간이 하는 말 녹음까지 다 해놨더구나. 아니,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까지 시부모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제가 놀란 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요. 무슨 말이긴 무슨 말이야. 그동안 우리도 참 많이 참았다. 사고를 치고 다녀도 자식이니까 그냥 꾹 참아두고 그랬었는데 지금에야 와서 생각해보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이게 다 자식 잘못 키운 우리 잘못이다. 시부모님의 얼굴에서 긴장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니들 이혼하고 나서 우리도 정리할 것 정리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아니 어떻게 바람을 피워놓고도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 저런 것들은 드라마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아들이 이 정도로 또라이인 줄 진짜 몰랐구나. 시아버님께서 머리를 감싸 안으신 채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된 건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시어머니께서도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진흙탕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절대 이혼을 할 수 없다며 난리를 쳤거든요. 결국 남편이 시부모님께 쫓아가서 정말이지 쌩쇼를 했다고 하는데요. 언니, 말도 마요. 우리 집 오늘 진짜 완전 뒤집어졌어. 오빠가 안 나가고 버텨서 아빠가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 엄마 아빠가 오빠 호적에 파버린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네? 경찰에 신고까지 하셨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건 저도 처음 봤고요. 오빠도 황당했던지 경찰차 소리 들리자마자 도망갔고요. 시누이 시댁 집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다 말해주고 있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가 있었어요. 다행인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시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셨기에 남편과의 소송에서 제가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비해 그동안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전 남편과 이혼하자마자 시부모님이 제게 다시 찾아오셨거든요.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서 와서 일 배우거라. 네? 아버님, 그 일랑 저 이혼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니들 이혼하던 순간 기범이는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사고치고 다닌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동안 꾹 참고 살았던 거야. 근데 이제는 하다 저 자식 놓고 자기가 바람까지 피워놓고 저렇게 당당한 거 보면서 저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건데 말이다. 이렇게 계속 두면 기범이 그놈이 우리 집 다 말아먹을 게 분명했다. 난 우리 집 가장이다. 내 가족들을 내가 지켜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비록 이혼했지만 너는 우리 가족이야. 우리 손주랑 너도 내가 지켜낼 거야.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요. 이혼한 며느리가 시아버지 회사 들어가서 일 배운다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도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내키지 않기는 뭐가 내키지 않아? 앞으로 네가 우리 딸 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혹시 기범이 때문에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말거라. 기범이 곧 우리 호적에서 파버릴 거니까. 네? 호적에서 판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어떻게 호적에서 파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놀란 제가 시부모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사실은 네 남편 우리가 낳은 자식이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시부모님께서 그동안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이었던 시부모님은 결혼하고 계속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생기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시간만 흘러갈 뿐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 소식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할머님께서 시부모님과 작은 아버님 부부를 같이 불렀다고 하네요. 니들이 장남인데
애가 안 생기니 걱정이 아주 태산이야. 그래서 말인데 니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보거라. 작은 애들은 지금 자식이 넷이나 되지 않니? 근데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 생각에는 큰애가 한 명 데려가서 키우는 게 어떨까 싶다. 막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야. 모든 선택은 니들이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작은애 형편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게 좋지 않을까 싶다만. 시할머님께서 가족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셨다는데요. 전 그렇게 할래요. 형님네라면 우리보다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예요. 형님네만 원한다면 우리 아들 형님이 잘 좀 키워주세요. 작은 어머님께서 단숨에 말씀하셨다네요. 그런 작은 어머님을 보며 시어머님이 놀란 채 물었다는데요. 동서, 진짜 괜찮겠어? 아무리 그래도 동서가 낳은 자식인데 그럴 수 있겠어? 우린 괜찮으니까 그렇게 급하게 대답하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형님. 형님도 한번 보세요. 아빠란 인간은 허구한 날 술만 퍼먹고 다니고 제가 벌어서 먹고 살잖아요. 자식들이 뭘 배우면서 자라겠어요. 차라리 형님이나 아주버님 같은 바른 분들 밑에서 곱게 잘 자라는 게 낫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어찌 귀하지 않겠습니까? 귀하기 때문에 형님한테 더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도 그래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형님이 잘 키워주세요. 저는 형님만 믿을게요. 능력도 없는 부모 만나서 고생하는 우리 아들 좀 잘 부탁드려요. 작은 어머님께서 시어머님의 손까지 붙들고 눈물까지 뚝뚝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 남편이 큰 아버지 부부였던 지금의 시부모님께 입양되었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워낙 어렸을 때 입양을 했었기에 다들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작은 아버님 부부조차도 입을 굳게 닫은 채 절대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평생을 술로 보낸 작은 아버님조차도 글만은 절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남편은 입양되어 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을 입양하고 그렇게 생기지 않던 시누이가 태어났기에 시부모님은 남편을 정말 예뻐했다고 했어요. 시누이가 태어난 것이 모두 남편 덕분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계속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데요. 남편의 잘생긴 얼굴이 항상 문제였다고 합니다. 대학 때부터 여자 문제로 끊임없이 사고를 치고 다녔다고 하니까요. 계절마다 여자친구가 바뀌었고 어느 날은 대학 3학년 때인가 한 여대생이 문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엄청난 일도 많았다고 하는데 차마 이곳에 다 작성할 수가 없을 정도랍니다. 거기다 남편은 여자 문제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사고도 참 많이 치고 다녔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아버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남편에게 사업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소개를 시켰다고 합니다. 저를 본 시부모님의 걱정도 한결 나아졌다는데요. 시아버님은 아들이 아닌 제게 사업을 물려줄 생각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손주를 위해서도 그게 최선인 것 같다. 우리가 얼마 전에 동생 부부를 만나고 왔는데 동생 부부도 아들이 그리 사고만 치고 다니는 걸 알기에 파양도 알겠다고 하더구냐. 그 애 하나 때문에 멀쩡한 가족들이 나자빠질 수 없는 노릇 아니겠니? 그리고 그동안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지금 걔가 갖다 쓴 돈만 해도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자꾸나. 와서 일 배우거라. 그렇게 시부모님은 변호사를 통해 파양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남편의 만행들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시부모님 회사에서 현재 업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부모님께서는 자신의 손주만은 지키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굳이 파양을 하지 않아도 재산을 증여할 때 남편에게는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호적상 아들로 있게 되면 나중에 남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면서 파양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방방 뛰고 시댁에 찾아오고 난리가 났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독하리만큼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다.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그렇게나 기회를 줬었는데 정신 못 차린 건 네 놈이야.
내가 들어보니 그 여자 임신까지 했다며. 그 여자가 너 같은 놈한테 왜 달라붙어 있는지 잘 생각해봐. 이놈아, 네가 돈이 없어도 그 여자가 네 곁에 있을 것 같아? 시아버님께서 남편을 가차없이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뒤 남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두 달은 그냥저냥 먹고 살만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성격에 카페 운영을 제대로 할 리가 만무했겠죠. 카페를 아르바이트한테 맡기고 그 여자와 룰루랄라 놀러 다니기 바빴던 모양입니다. 그 여자 임신 기념으로 하와이로 여행을 간다 뭐 한다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카페에서 일하던 알바도 사장이 없으니 현금 받은 건 전부 뒷주머니로 챙긴 모양인데 테이블마다 알바 친구들이 와서 하루 종일 죽치고 놀고 있었다는데 손님들 앉을 자리도 없었다고 하니 말 다 한 거겠죠. 그러다가 전 남편은 진짜로 카페 임대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 남편이 돈이 떨어지자마자 그 여자가 단숨에 돌변했다는데요. 가서 니네 부모님한테 돈 받아와. 난 이렇게 못 살아. 라며 매일 볶아댄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 전 남편과 말도 섞지 않고 내쫓아 버렸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시부모님이 만나주지 않자 전 남편이 시누이를 따로 찾아간 모양이었어요. 나 정신 차렸으니까 네가 엄마 아빠한테 말 좀 잘해줘. 나 그 여자랑도 헤어졌어. 난 모르는 일이고 오빠랑 우리 가족 이제 남남이야. 그러니까 찾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 험한 꼴 당하지 말고 그 여자 딸까지 낳았다고 아주 난리더면 왜 이래? 딸까지 낳았는데도 헤어진 거야?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게 아니라니까. 나 완전 사기당한 거라니까. 알고 보니 그 미친 여자가 내 돈 보고 들러붙어 있었던 거야. 그 딸도 내 딸이 아니래. 그게 아빠가 따로 있더라니까. 그놈이랑 짜고 내 돈 뒤로 빼돌린 거란 말이야. 나도 그 여자한테 사기당한 거라고. 네 새언니 지금 어차피 혼자잖아. 내가 우리 아들 아빠인 거고. 그러니까 나만 돌아가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 나 이제부터는 정말 정신 차리고 살 생각이야. 네가 가족들한테 말 좀 잘해줘. 난 모르겠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시누이가 급히 전 남편을 피해 달아나듯 나왔다고 하네요. 그렇게 가족들 모두가 등을 돌려버리니 어쩔 수 없이 저를 찾아온 듯 했습니다.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던 소리를 듣고 시아버님이 전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너 다시 한 번만 너네 찾아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 감원과 그거 신청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라며 노발대발 하셨거든요. 그 뒤 전 남편은 정말 거짓골이나 다름이 없었다는데요. 결국에는 작은 아버님 댁에 찾아가서 눈물 콧물 다 빼며 통보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작은 어머님께서 모아두었던 돈을 조금 쥐어주며 월세방이라도 하나 얻어 사라고 하며 눈물까지 훔치셨다고 합니다. 현재 전 남편은 지하 월세방을 하나 얻어서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댁 가족들은 그런 전 남편을 상관조차도 하지 않고 있네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치고 다녔으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대단하다는 생각만 드네요. 어느 날에 제가 시부모님께 제가 이렇게 아버님 일 배워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겪어보니 절대 사람 편하지 않더구나. 지금이야 살기 힘들어서 반성한다고 하지만 분명 얼마 안 가서 다시 똑같이 할 인간이야. 그동안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 그놈 대학 다닐 때 사귀던 여자 부모 앞에서 내가 무릎까지 꿇었어. 나는 한 집안의 가장이자님. 우리 가족은 내가 지켜야겠구나. 시아버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 우리 가족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그냥 딸처럼 대하고 있어요. 다들 전 남편 소식은 궁금해하지도 않고 있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참 좋은 사람들인데 전 남편이 성실하게 잘 살았다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7년 차 남자입니다. 아내와 만난 지는 벌써 10년이나 되었네요. 아내는 저보다 2살이 많습니다. 학교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제가 연상이던 아내에게 빠져서 구애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3살, 25이라는 어린 나이에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혼전 임신으로 인해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내에게 임신을 했을 때 저는 너무 당황했고, 아내도 당황해서 아이를 지우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를 아내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계속 고민하고 고민하다 저는 책임감이 앞섰기에 결혼하자고 아내에게 말했고, 내 아이 지우기도 싫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청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임신했던 당시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었던지라 생활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하였고, 저도 학교가 나쁘지 않았던지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좋은 곳에 할 거란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각 집안 둘 다 넉넉하지는 못했어요. 당시 아내와 결혼할 때가 되어서 알았는데 처가댁은 사업에 실패하셔서 전셋집 단칸방에 사신다고 들었고, 저희 집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던 분들이라 저한테 돈을 주시기가 힘들어 학비조차도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겨우겨우 충당하는 시기였거든요. 학자금 대출도 있고 아내도 있었던지라 둘 다 혼인신고만 하고 신혼여행은커녕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대학생이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아내에게 많이 주게 되었어요. 그것이 미안했던 저는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만 2개씩 낮밤 가리지 않고 연달아서 미친 듯이 달렸었습니다. 결국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끝내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자 아내가 저한테 말하길 학교라도 잘 졸업해야 취업이라도 똑바로 할 테니 일단 모든 경제적 부담은 내가 질 테니까 저보고 공부에만 집중하라며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런 아내에게 너무나도 고마웠고, 저는 앞으로 번 돈들을 아내에게 관리하라며 꼭 당신 고생한 거 내가 보답하겠다며 아내의 손을 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첫째 딸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저는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였고, 아내는 직장과 육아에 힘을 쓰며 아둥바둥 살아가며 저희는 힘들었지만 힘들 틈조차 느낄 새도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저는 대학을 드디어 졸업하게 되었고, 군대 다녀온 것 때문에 사회생활이 시작되기까지 정말 아내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일들이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바로 취직을 하게 되었고, 아직 아내보다는 급여가 작았지만 열심히 회사를 다니며 돈을 벌면서 대출도 갚아나갔습니다. 제 월급에 대한 모든 권한은 아내에게 말했던 대로 전부 아내가 경제적 권한을 쥐고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저까지 이제 일하게 되니 경제적으로 사정이 훨씬 나아져서 딸아이가 3살이 된 무렵에는 드디어 원룸에서 벗어나 방 2개, 거실 1개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 이 모든 게 아내 덕분이라고 생각했고, 아내가 주는 정말 작은 용돈으로도 가족을 생각하며 항상 아끼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고 생각할 무렵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첫째 딸아이가 5살 되던 해였죠. 이번에는 둘째는 아들이라는 소식에 너무 기쁘고 행복에 빠져 있을 무렵 유산이라는 날벼락 같은 불행이 저희 부부를 덮치게 되었고, 아내는 그때부터 우울증에 빠지는 것 같더군요. 그 이후로 저희 부부 사이는 정말 많이 삐그덕거렸고, 아내는 저와의 부부 관계도 피하며 사소한 걸로도 저에게 화를 자주 내더군요. 화를 내는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더니 이제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싸움닭 마냥 싸울 건덕지를 찾는 심각한 수준이 되었고, 저는 그런 아내를 어떻게든 설득시키고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아내는 시끄럽다며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화가 나서 끓이던 국을 바닥에 뒤엎어버렸고, 그 국물이 애한테 튀었고 화상을 입게 된 이후부터는
결국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아내와의 대화를 포기했고 저희 부부관계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네요. 아이 때문에 같이 밖으로 나가도 손도 잡지도 않았고 조금이라도 아내의 기색이 나쁘다 싶으면 제가 아이를 데리고 그 자리를 미리 피했습니다. 아내의 폐약질을 미리 제가 회피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잠잠해질 무렵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쇼핑에 갑자기 눈을 떴는지 홈쇼핑을 통해서 마구마구 가전식기 등의 물건을 사들이더군요. 홈쇼핑으로 인한 택배 물건이 너무 쌓이자 저는 걱정이 되어서 아내에게 우리 집 대출을 잘 갚고 있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결국 돈을 그냥 각자 관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더니 아내는 갑자기 공격적으로 저한테 위협하기에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시간이 계속 흐르고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못 참겠다며 이혼하던가 정신과라도 다녀보자 라는 말에 아내는 나를 일부러 정신병자 만들어 이혼해서 재산 챙기려는 거 아니야? 라며 되려 저에게 화를 내는 아내에게 저는 간곡히 손을 잡고 울면서도 빌어도 보고 나는 아직 당신을 사랑한다고 제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달라는 말에도 씩씩거리며 저를 보며 비웃기만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부터 아내가 아주 멋을 부리며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화장도 잘 안 하고 회사 갈 때 입는 옷은 깔끔하거나 단순한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주 화려하게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집에 와서는 이제 성질을 안 내고 가끔은 웃기까지 하는 걸 보고 저는 아내의 그 모습을 보고 미련하게도 아내가 드디어 좋은 쪽으로 바뀌어 간다 생각하며 그게 모두 다 자기한테 투자하며 아내가 자존감을 찾아서 그런 줄 알고 밖에 나가서 그동안 모은 용돈으로 아내 화장품이며 옷가지 등을 사다 주며 더 이쁘게 하고 다니라며 부추기고 아내에게 아부를 떨었습니다. 아내의 사치는 계속되어 집안에 명품 쇼핑백들이 쌓여갔지만 저는 돈보다 아내와의 이러한 관계가 보기에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와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싸움을 걸거나 그런 일들은 전혀 없어졌기에 저는 아주 만족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꿈처럼 저의 착각이었다는 걸 느끼는 날이 오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에 제 이름으로 꽃다발이 왔고 거기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보낸 게 이상해서 누구시냐고 전화했더니 제 아내와 바람피고 있는 상간남 아내라고 합니다. 전화가 온 여자가 저한테 말하기를 당신 아내가 지금 자기 남편과 바람피는 것 같다고 하길래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 여자에게 언제부터 바람을 핀 것 같냐고 물어보았고 얼추 날짜를 계산해보니 제 아내가 자신을 치장하기 시작한 무렵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분의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바람 상대는 같은 회사 상사라는 사람이었고 제 아내와 5살 차이 나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난다고 하더군요. 아니 무슨 이혼도 안 했는데 신혼여행이냐니까 그 상간남과 아내와 대화 내용에서 우리끼리 결혼식을 못해도 이제 부부라고 서로 생각하니까 신혼여행이라도 가자며 보라보라 섬이라는 곳에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그 날짜가 언제냐고 물으니 아내는 며칠 전에 저한테 말했던 회사에서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하던 날과 하루도 차이가 안 나게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문자로 보내주시는 증거들을 보고 저는 배신감에 정말 몸이 다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한테 아내의 바람핀 증거들을 잡아서 둘 다 인생 망쳐놓자고 하던 그 여자분의 말에 저도 그날부터 아내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는 아내가 결제했다는 걸 알고 카드 결제 내역서를 찾아냈고 아내가 출장 가려고 미리 짐 싸둔 가방 속을 한번 뒤져보고 찾아봤더니 비행기 티켓 내역서가 있길래 살펴보니 2명이서 보라보라 섬까지 끊어놨더군요. 그리고 세상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행기 값만 무려 400만 원 이상을 쓴 이 망할 여자가 정말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아내가 돌아오자마자 출장을 어디로 가냐는 말에 쉬지도 못하고 장기간 출장을 가야 된다며 짜증난다는 식으로 둘러대는 가증스런 아내의 모습에 질려 아내에게 여행 티켓 예약서를 보여주었죠. 요즘 회사에서 출장을 신혼여행처럼 보라보라 섬에 보내주냐며 언제부터 독일이 보라보라 섬에 붙어 있었냐 하니까 아내는 그 순간 얼굴이 얼어붙더군요. 제가 계속 윽박지르니 아내는 되려 성질을 내며 저한테 마냥 젊은 나이에 너를 만나서 고생만 죽도록 했고 아이까지 유산해서 몸까지 다 버렸다고 이제부터는 자기도 자기를 위해서 인생 살고 싶다고 그 남자는 자기 고생 안 시키고 사랑만 해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서로 가정에 있는 인간들끼리 부끄럽지 않냐고 자식들과 배우자들은 그럼 어떡하냐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라는 개뿔 뜯어먹는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바로 상간남한테도 전화를 해서 욕을 했지만 상간남도 아내랑 비슷한 소리를 해대는 걸 보고는 결국 이 모든 걸 아내 회사에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내는 마음대로 해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는 말을 하더니 대놓고 그냥 상간놈이랑 진짜 여행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간남의 아내와 함께 자료들을 다 모아서 아내 회사 상사들에게 싹 다 전송했고 심지어 처가댁에도 다 보냈으며 아내에게 그동안 보냈던 모든 돈들을 정지하고 아내 통장을 가압류 신청했습니다. 그 뒤로 소송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이 미친 여자가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그놈이랑 얼마나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었는지 국내 유명 호텔에 좋은 방이란 방은 다 자고 술값만 무려 몇백만 원씩 써댔더군요. 저는 현재 이것들을 벌하기 위해 상간남 위자료 소송도 걸고 이혼 소송까지 걸게 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이혼하진 않았지만 이 년놈들 회사도 못 다니고 있고 통장도 가압류 해놨고 돈 씀씀이로 보아서는 저한테 위자료랑 재산 분할하면 알거지 될 게 뻔하니 그 벌 달게 받길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정말 남 못지않게 저는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어쩌다가 제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